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돈이 줄줄 셉니다. 모아둔 돈이 털리는 것은 기본. 제 명이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돈을 가져가더라고요. 물론 가족이요. 이거 뭐죠 또? 가만히 있어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빚이 생기다 보니 어릴 때부터 한 번에 하나의 일만 해본 적이 없어요. 20 대학생 때는 사우나에서 먹고 자면서 일했고요. 취업한 뒤에도 계속 외주 뛰면서 앞만 보고 살았어요. 이분이 약간 프리랜서 비슷한 일을 하셨나봐요. 이랬던 제가 드디어 저만의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주식을 해야 될까요? 부동산 해야 될까요? 저는 집안의 ATM기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모았다 하면 꼭 돈이 털렸어요. 이과 깨물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주식 3천, 보증금에 들어가 있는 2천이에요. 내년 3월까지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까요? 부업이라도 뛰면서 소득 늘려서 내 집 마련 먼저 해볼까요? 아니면 보증금 2천 빼서 그냥 이참에 주식을 해볼까요? 정신승리일 수도 있지만 제 주식 계좌가 6% 너무 귀여우시다. 6% 플러스인 상황이라 희망이 아예 없어 보이진 않아요. 시세 변하는 거 보려고요. 사고 싶은 주식을 10주 미만으로 조금씩 사보고 있습니다. 나름 정찰병을 세워둔 거죠.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한데 내가 잘했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되네? 싶더라고요. 살 때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까먹었습니다. 너무 귀여우시다 이분. 차트나 재무제표를 보면 이건 별로다 싶다가도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비전 같은 거 읽어보면 밀려오는 감동에 주체를 못합니다. 이 기업만이 세상을 구할 것 같고 아직 사람들의 사랑을 못 받은 것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 투자할 때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일지 숫자로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전 그저 사랑이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재테크 공부를 해본 경험이 아예 없다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미치도록 고민이 된다는 걸 이제야 알고 있어요. 막상 집을 사자고 결정하기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환경이면서도 2년 뒤에 3억 정도 오를 수 있는 집을 사고 싶어요. 살기 좋은 환경이냐 시세 차익이냐. 너무 귀엽다 진짜. 근데 왜냐면 살기 좋은 환경이어야 시세 차익이 생기죠. 어쨌든 살기 좋은 환경이냐 시세 차익이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수익성을 포기 못하겠어요. 월브TV의 다른 영상도 많이 봤지만 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나이님, 살기 안 좋은 환경이더라도 집값이 오를 것 같다면 영끌해보면 어떨까요? 김현주님, 제 주식 계좌를 보고 혹시 희망이 있다고 보셨을까요? 차라리 부동산 말고 주식이나 열심히 더 하는 게 좋을까요? 모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집안의 ATM기가 별명이었던 제 인생을 한 번만 구해주세요. 이분이 사실 이게 ATM이라는 게 되게 자주 너무 속상한 일인데 너무 명랑해.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요. 맞아요. 자, 일단 질문을 한번 구체적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년 전부터 정말 많은 종목을 사고 팔았습니다. 확신이 없으니 조금씩 사게 돼요. 이제는 확신을 갖고 사고 싶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어떻게 환산해야 될까요? 이제 감으로 하는 건 그만하고 싶어요. 금쪽이님이에요. 네, 금쪽이님. 종목이 지금 보니까 SD 바이오 센서. 네, 요거는 이제 그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대박난 회사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가 가지고 최근에는 돈을 못 벌고 있는. 근데도 회사고. 수익이 났네요. 엄청 떨어졌을 때 샀나 보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뭐 PNT라는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 소재를 만드는 기계. 만드는 회사고요. JC 케미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연료.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할 때 휘발유냐 경유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해가지고 그 곡물을 이용한 거를 섞어서 이 유가 화석 연료를 좀 덜 쓰자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런 주식. 야, 근데 이런 느낌이구나. 내가 아파트 얘기할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다 얘기하면 아니 회사만 얘기하는데 다 알아. 아니야,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편집해. 보청기. 그다음에 이거는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화학 주식. 요것도 화학 주식. 요거는 반도체용 소재. 다 알아. SBS 방송국, 카지노, SM 엔터. 이건 SBS 자회사. 이거 모터 만드는 회사.
SPG 옛날에 나왔던 회사 옛날에 아니에요? 나왔던 우리 회사죠. 사연으로?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을 지금 많이 사셨어요, 보니까. 에코프로도 있네? 에코프로도 있고, 미래반도체, 뭐, 게임 회사. 크래프톤. 그런 회사들 쭉 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금종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밝아. 제가 그 사연 써주신 거 읽어봤거든요. 네네. 그 사연에 이게 워드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필이 아닌데 지금 이 목소리일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진짜? 사람일 것 같았거든요. 음성 지원이 됐어? 네. 그 사연이 와, 이렇게 사람이 귀여울 수 있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어떨까 궁금했는데 이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밝으신 그런 분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이 너무 많은 종목들을 이제 사고 판다. 그리고 정찰병을 보내다 보니까 정찰병이 거의 정찰 부대가 됐죠, 지금. 곳곳에. 정찰병을 보고 나서 본 부대가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격했는데 2명 있어, 2명. 다 정찰 나가는데요? 없어요. 근데 그 정찰을 한 군데를 여러 번 정찰을 해가지고 공격할까 말까 이제 급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정찰병은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뭐 다 가 있으니까 맞아. 지금 뭐 그게 어려운 상황인데 확신을 갖고 살려면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 사연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 이 금쪽이님께서 IT 업계 종사하시면서 이 제품은 내가 좀 알겠는데 또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위주로 이제는 정찰병을 보내시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서 투자를 시작해보자 하는 거라서 저는 그 시작은 너무너무 괜찮았고요. 그러면 금쪽이님이 이제 투자를 하셨던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나는 이 제품과 이 서비스는 참 잘 알아. 요거는 좀 괜찮던데 하는 기업은 뭐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게 나오면 그걸로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이버요. 네이버. 네네네. 네이버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일적으로는? 제가 그 AI 쪽 일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멋있다. 네. AI 쪽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가 AI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라면은 그 세상의 미래를 맡길 만하다. 세상의 미래가 아니라 내 돈을 맡길 만하다. 이제 네이버라고 하셨으니까 요거는 너무 큰 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알기가 기본적으로는 어려워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네이버랑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서 이제 투자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그 네이버에 훌륭한 사람들이 일한다 라는 것은 숫자로 어떻게 환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그 사람들의 연봉 연봉. 네.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연봉이 낮아야겠다. 네. 일은 잘하지만 많이 냈는가. 네. 네, 일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돈을 덜 줘야 된다. 네, 착취하고 있는가. 좀 이런 느낌으로. 착취하고 있는가. 맞죠. 야, 맞죠. 착취를 해야지 되죠.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그러면 근데 이 착취도 상당히 정성적인 단어잖아요. 네. 착취를 어떻게 하는 걸 숫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연봉 동결과 그 신입사원을 최근에 굉장히 안 뽑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돈을 좀 안 쓰고 네.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네. 인원충원 안 해주고 굴려 오는구나 싶어가지고 네. 최근에 좀 많이 샀습니다. 진짜 그 이유로 산 거예요? 네. 자, 좋아요.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제가 뇌에 정지가 와요. 네. 이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봅시다. 이 회사가 일을 잘하는데 요새는 사람도 덜 뽑는 것 같고 연봉도 안 올려준다는 소문도 들리고 하니까 이익이 많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작으로서 아주 좋아요. 그런데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건 결국에 그 회사가 돈을 얼마 버느냐거든요. 이익이 얼마 나느냐예요. 근데 이익을 나는 기준 중에 변수 중에 말씀하신
인건비,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늘어날 수 있죠. 그죠? 네네. 근데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인원을 몇 명 데리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총 얼마의 연봉을 줘서 인건비가 몇 천억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걸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숫자로 바꾸는 과정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AI라고 말씀하셨는데 AI는 지금 네이버가 돈을 버는 부분이에요? 아직 돈을 못 버는 부분이에요? 사업부가? 아직 돈을 못 벌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앞으로 벌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어디서 벌어요? 네이버가? 지금은 네이버는 쇼핑 쪽인 것 같아요. 쇼핑 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쪽이님은 주식을 접근하는 그 방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좋고요. 제가 사연을 읽어봤을 때 뭔가 정리를 딱딱딱 해서 생각하시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식을 공부하기에 적합한 성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숫자로 환산하기 전에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그 중에 얼만큼을 쓰고 돈이 얼마 남는지에 대한 구조를 생각해 보는 게 먼저예요. 그걸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쪽이님은 그냥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얘네 AI 잘할 것 같아. 근데 요새 연봉을 별로 안 준대. 사람 안 뽑는데. 그 다음에 내가 네이버로 쇼핑을 많이 하고 네이버 페이를 많이 쓰니까 얘는 이걸로 돈 버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네이버는 검색 광고로 돈을 벌어요.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서 재테크 유튜브라고 검색을 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월급쟁이 부자들이 맨 위에 뜬다면 월급쟁이 부자들이 검색 광고로 돈을 붙인 거예요. 돈을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대부분 검색을 많이 하니까 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이 네이버에 광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광고비를 네이버에 많이 써요. 네이버는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AI를 통해서 더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회사가 뭘 하는지를 전혀 모르면 AI가 잘 됐을 때 예를 들면 검색 광고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AI에게 잘 된 게 소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먼저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쓰는 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인건비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PC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해내는 그런 회사잖아요. 공장도 필요 없고 기계장치도 필요 없고 별로 쓸 돈도 없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을 연봉을 많이 줘가지고 좋은 무형의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번 다음에 남기는 게 네이버의 수익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수익 모델은 인터넷에다가 네이버 치고 띄고 IR이 Investor Relations라는 단어의 약자거든요. 네. 그렇게 쳐보면 국내든 해외든 상장사들은 대부분 IR 전용 페이지가 뜹니다. 특히 네이버같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료들을 올려놔요. 자기네 회사를 주식 투자자들한테 소개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거나 또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네이버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면 말씀하신 쇼핑이나 페이의 얘기도 조금 나와 있지만 대부분은 네이버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AI와 같이 미래에 정말 중요한 일, 그리고 현재 비용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할 단계예요. 지금은 금쪽이님은 아직 그거를 숫자로 바꾸는 단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만들어 보고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제 숫자로 환산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 작업을 해보고 그게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를 안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네이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이버는 상당히 저도 좋아하는 회사고 훌륭한 서비스를 만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I로 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AI. 맞아요. 근데 AI를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버 것만 써야 되나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답을 내린 게 있는데. 네네. 좋아. 전문가거든요. 그 블로그랑 카페 같은 것에서 게시글을 많이 빨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인공지능의 핵심은 NLP라고 해가지고 네. 사람 말을 사람처럼 할 수 있게 하는 그 그렇죠. 기능이거든요. 근데 네이버만큼 방대한 데이터셋을 가진 데가 없어요. 한국어 한정어가 있을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네이버가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논리적이야. 그거는 아마 금쪽이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보면은 예전에는요, 이 네이버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 국경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AI든 이 인터넷 분야, 모바일 분야가 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 쿼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한 사람이 뭐를 검색해보는 그 횟수의 점유율이 네이버가 80%, 다음이 20%였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 몇 프로인 줄 아세요? 40% 좀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누가 올라왔을 것 같아요? 뻔하지 뭐. 구글이 구글과 유튜브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이버가 검색 광고와 검색 쿼리를 꽉 쥐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글이 점차 우리나라에 침투를 하면서 구글에 검색했을 때 옛날에는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나오니까 네이버를 썼던 건데 지금은 구글의 정확도가 더 높으니까 사람들이 구글을 쓰는 거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 높아, 구글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에서 운전하다가 음성 검색하면 흘려 말하는데도 정확하게 인식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국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만 가지고 또는 한국어만 가지고 얘네가 AI에서는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물론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지만 네이버 말고 구글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연구해보시고 이 챗GPT도 연구를 해보면서 얘네들이 정말로 네이버를 이길 수 없냐? 라고 하는 것이 이 AI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버는 거랑 관계없이 경쟁 구도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대표님, 저 그러면 하나 또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굉장한 사랑을 품고 있는 친구가 두 친구거든요. 남편이랑 고양이요? 아니요, 네이버랑 JC케미칼.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네. 비슷한 맥락으로 산 거거든요. 네. 그 친환경을 한다고 하니까, 네. 판교를 한다고 하니까, 네네. 북극곰을 구해주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얘는 좀 많이 빨아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친구들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치 앞단에서 IR을 먼저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 홈페이지나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설렌다고. 설레고 웅장해진다고. 근데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제가 아주 잘 아는 기업이 아니라면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멘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종의 천장으로 생각해요. 천장. 그 이상은 갈 수 없다. 걔네들이 가장 낙관적이고 공격적이고 긍정적으로 쓰는 자료들이 IR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서 더 가지 말고, 그쵸?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네이버 페이가 네이버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나는 네이버 페이가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니까 네이버를 살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회사가 생각하는 미래보다는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JC케미칼은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가 틀리진 않아요. 그 회사가 열심히 이 친환경 오일을 만들어내면 우리 전반적인 지구가 건강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숫자로 바꾼다면 예를 들면 JC케미칼이 팜 오일을 얼마나 생산하는 줄 아세요?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죠? 그 파묘 나오는 그 나무를 많이 갖다가 많이 짜요. 맞아요. 그 파묘 나오는 나무를 많이 갖다 놓으려면 뭘 해야 돼요? 땅을 사고 농장을 사서 옥수수를 많이 심어야죠. 그쵸?
또는 네. 그 옥수수를 심어 있는 땅의 주인하고 농장을 계약을 맺어야죠. 그렇죠? 그거를 네네. 많이 하게 되면 오일을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그 생산한 거를 판매하는 건 누구한테 판매해요? 항공사에 팔지 않을까요? 아, 항공사요? 아, 그렇죠. 네. 기름을 파는 회사한테 팔겠죠? 당장 항공사한테 네네. 직접 주는 건 아닐 거고, 그죠? 그러면 기름을 파는 회사는 이 팜오일을 많이 쓰면 이득이 있어요? 뭔가 좋아져요? 그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땐 규제가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는 그러면은 하기 싫든 하고 싶든 어쨌든 써야 되는 애들이고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면 짱짱맨이겠구나. 그렇죠. 라고. 자, 봐요. 항공사들이나 기름회사들은 이거를 쓰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비싸거든요. 그냥 화석연료로 캐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우리 다 같이 환경을 지키자 해서 규제를 만드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 수요가 더 늘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규제를 빡세게 때려요. 그렇죠. 규제가 늘어나서 앞으로 1% 쓰던 걸 2% 써? 2%가 아니라 5% 써야 돼? 이게 자꾸 늘어나면 좋은 거겠죠. 그러면 규제가 더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세계적인 동향을 보면 네. 다들 북극곰을 지키고 싶어 하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정부에서 당장 이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를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수요단에서 JC케미칼은 그 규제가 강화되는지 안 강화되는지를 열심히 동향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규제가 강화됐을 때 이 JC케미칼이라는 회사가 그 오일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농장을 가지고 있는지, 열심히 옥수수를 기르고 있는지, 그런 공급단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를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숫자로 바꾸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버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랑 자동차가 기름을 얼마 쓰는데, 몇 리터 정도 쓰는데 1년에 그 중에 규제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만큼의 이 식물성 기름이 들어가겠구나. 그걸 숫자로 바꿔놓고 그 식물성 기름을 들어가는 만큼을 얘네가 농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고, 그러면 그게 돼 있다라고 하면 식물성 오일 1리터를 만드는 데는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 얼마나 들어가는 걸 생산해가지고 팔 때는 얼마에 파는지를 보면 그걸 숫자로 바꾸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저 어렵진 않아요. 이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하시는 일도 그렇고 개발 일을 하시니까 주식은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코딩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가까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력도 상당히 좋으세요. 맞아. 그래서 말로만 감으로 투자하는 걸 그만한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푹 자시고 내일부터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부터라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회사의 수익 모델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건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작업을 10월 달에는 어차피 찬바람 불면 주식시장 떨어지니까 우리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연 보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고양이 노후 적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양이 생활비도 있고. 그래서 이 금쪽이님이 고양이 한 마리랑 같이 사시잖아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고양이 노후 적금이라는 저 단어 있잖아요. 이게 금쪽이님이 부자 되실 수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단적인 키워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고양이 노후 적금이 중요할까요? 고양이의 행복함은 소중한 거니까. 아닙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강아지하고 고양이 보험 파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아지, 고양이 보험 들고 그 다음에 뭔가 의료비 들고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펫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양이의 노후를.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 아니고요. 내가 돈을 모으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걔랑 고양이가 언젠가는 아플 날이 오는데 그렇지. 그러면 맞아, 그거야.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보험사에 근무하셨고 아까 들어보니까 펫보험도 설계하셨잖아요. 펫보험 만들었어요. 그죠? 네. 근데 펫보험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가입하자마자 개고양이가 아픈 경우를 제외하면 삼성화재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벌어야죠. 마진을 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보험사한테. 당연하죠.
근데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따박따박 저축을 해놓으면 될 걸, 아플 때를 대비해서 왜 보험을 드냐라고 물어봤더니, 아, 저는 돈을 그렇게 모으지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대답이 많은 거예요. 모으다가도, 아, 지금 당장 안 아픈데 내가 이거 핸드폰, 아이폰 15 나왔으니까 한번 살까 하면서 딱 쓰는 거야. 지금 안 아프니까. 그러다가 개고양이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큰 돈이 나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고양이 노후적금이라는 게 아프지 않아도 따박따박 넣으시더라고요, 이 금쪽이님이. 그래서 저게 지금 600만 원이 된 거예요. 저 돈 안 쓰겠다는 거죠. 아플 때에만 쓰겠다는 거죠, 고양이가. 그렇게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금쪽이님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뭔가 목표를 위해서는 현재 문제점들을 충분히 포기하고 당장 소비를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연에서 이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 고양이 노후적금, 그게 이분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뜻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양심이 좀 많이 찔려가지고. 왜 찔려요? 돈 뺐나요? 600에서 100 정도 뺐나요? 그게 아니고 저거를 적을 때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를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고양이랑 원활한 합의를 본 다음에 빼서 쓸까. 고양이한테 잘 물어보셨어요? 아직 안 썼으니까 아직은 안 물어봤는데 필요해지면 오늘 이야기 해보고 상담 받아보고 어떻게 잘 합의를 해볼까. 야, 냥아, 내가 이거 주식으로 굴려가지고 나중에 좀 크게 주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아마 금쪽이님은 농담이 아니라 고양이랑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이 말씀하시는 톤을 텐션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싸게 잘 사야 되는 건 뭘까요? 옷? 가구? 자동차? 아니요. 우리가 매일을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옷이나 자동차가 할인을 한다고 하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지만 집은 몇 억씩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시점에 그 집의 가치보다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찾아내면 되죠. 30만 인구가 넘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 직접 방문하고 정리한 아파트 단지만 수천 개, 직접 했던 거래만 100회 이상. 그 과정에서 저는 저만의 기회를 보는 감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0대 전부를 월급쟁이로 보냈던 제게 누군가 이 방법을 알려줬더라면 내 인생이 더 빠르고 수월하게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돌아가지 마세요. 아파트 싸게 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방법. 너나의 방법 그대로 해봅시다. 금쪽이님 이 집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아까 그 가계부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 전에 가계부 쓰고 계셨어요? 가계부는 항상 써요. 항상 쓰세요? 근데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2인 1묘 가족인데 한 달에 500을 쓴단 말이에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합쳐서 뭐 고정이냐 변동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 지출이 500이에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75만 원, 월세와 관리비가 60만 원이에요. 전 처음에 이걸 보고 우리 스태프들이 전세자금 대출이랑 월세랑 왜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전월세 같이 했나?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왠지 반전세 형식인데 그 전세 보증금도 대부분을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거주비로 130이 드는 거예요, 지금. 140이. 맞아요. 거주비로 140이 드는데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360만 원을 쓴다는 거죠. 지금 2인 1묘 가족이. 그러면 이거는 많이 쓰는 거예요. 엄청 많이.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 많이 쓰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금쪽이님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금액으로 얼마를 쓰느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내 소득 대비 얼마 정도를 지출하는가가 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뭐 한 1억을 번다. 그럼 5천만 원 쓸 수도 있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그죠? 근데 두 분의 월 소득을 봤더니 부업을 막 열심히 하면서 지금 월 1,000만 원 이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금쪽이님이 부업으로만 300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정말 열심히 사는 거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저희한테 이제 사연이 오는데
저희가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을 이 구해줘 얼브라는 코너를 통해서 도와준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한 달에 200, 300 벌면서도 지금 내 눈앞에 산적해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힘겨운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금쪽이님을 사연으로 했느냐.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 300을 벌면서 힘겹게 이제 내 현실적 문제들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우리 금쪽이님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지만 보통 인생 소득의 정점이 40대거든요. 근데 40대에 맞벌이 하시는 분들 중에 월 1,000만 원 정도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이제 자녀라고 생각하면 그냥 3인 가족의 요 정도 소득과 요 정도 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 실제로 일반적인 분들 중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금쪽이님 사연을 고른 겁니다. 일단. 그래서 보면 500만 원이라는 절대 지출이 많아 보이지만 소득이 1,1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의 500만 원 지출은 저축률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지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따로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뭔지? 예, 다만 조금만 더 아끼면 더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러면 봐봐요. 지금 한 달에 예를 들어 1,100만 원 정도 벌고 금쪽이님의 부업 2가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50만 원 정도가 없다고 치면 1,100만 원 정도 벌고 500을 쓴다고 하면 600을 모으는 거잖아요. 한 달에. 아, 네네. 그죠? 저기 변액보험이랑 달러 저거는 저축 개념이잖아요. 지금 본인한테는. 그죠? 네, 맞아요. 그죠? 뭐 고양이 노후적금도 이제 고양이 의견을 물어봐서 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저 변동 고정 지출 저 합산 500만 원이 진짜 지출인데 1,100에서 500을 빼면 600을 모은다 쳐요. 그러면 600 곱하기 12면은 6이 12, 6일은 6. 7,200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저는 그 돈도 많지만 나 같으면 한 달에 400을 쓰고 1,200을 더 모으겠다는 거죠. 8,400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가질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리고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쇼핑이야. 그래 쇼핑 해야지. 근데 외식 이런 거는 좀 줄여도 되잖아. 솔직히. 네? 맞아요. 외식 그 건강에도 안 좋은데 그거 몸 걱정 그렇게 2인 보험으로 보험료 70만 원 내는 사람이 외식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설탕 잔뜩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옆쪽에서 마라떡볶이 나와가지고요. 마라떡볶이 많이 먹어요? 탕후루 먹어 안 먹어? 맛있죠. 좀 줄입시다. 우리 외식은. 외식 줄이고 난 이게 너무 웃겼어. 왜냐면 쇼핑, 외식, 장보기, 간식, 용돈이 다 같은 거잖아. 계정이 나눠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저 계정을 저렇게 창조적으로 나누는구나. 다 먹는 거야. 왜냐면 쪼개야 되거든. 이게 지출을 쪼개서 금액을 작게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좀만 줄여봅시다. 예? 우리 좀만 줄여보시는 걸로 하고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제가 이걸 다 대충 이렇게 퉁 쳐보니까 저걸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해서 다 정리해서 현금화 한다고 하면은 뭐 한 9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콘텐츠 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맞벌이 부부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고 배우자랑 합쳐서 애를 하나 둘 정도 키우는데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 쓰고 있다. 그리고 내가 돈이 미천이 1억 정도 있다. 그럼 나는 내년 3월에 전세가 만료인데 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 지금 요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콘텐츠 보시는 분들은. 자, 내년 3월 만료됩니다. 선택지는 두 개예요. 첫 번째, 빚 없이 월세 살면서 주식할까요? 아니면 영끌에서 서울 좋은 집 매매할까요? 이거잖아요. 영끌에서 서울 좋은 집 매매라는 말을 할 거면 이 옵션을 저한테 어떠냐고 의견을 구하실 거면 분명히 영끌에서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좋은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찾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거를 얘기를 해봅시다. 그 아파트를 가지고. 이름 제가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되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저희가 상담을 하겠어요? 네, 수지의 삼성 4차라요. 동아 329일 여기. 아, 수지의 삼성 4차 풍덕천동이요? 네. 풍덕천동. 저기 네네. 수지구청역에서 위쪽으로 약간 언덕백이 올라가서 길 한 2개 건너면 나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거기. 거기가 꽂힌 이유가 있어요? 재건축을 하면은 아니면은 리모델링 이슈 같은 것이 있으면은 네. 그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 재건축 추진 중이고 그리고 포스크 사무플리팅 같은 경우는 네. 포스코 끼고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포스코는 짱짱맨이니까 네. 이쁘게 잘하겠다 싶기도 하고. 포스코 건설사, 그래서 건설사를 봤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씩 핀트가 어긋나. 맞아. 그게 지금 그걸 잘 잡아줘야 돼. 본인이 본 집값이 얼마였나요? 맥스 6억 잡고 갔었어요. 6억 잡고 봤어요? 네, 그렇죠. 6억 정도로 이제 접근이 될랑말랑 하니까. 그죠? 여기 20평대들 전부 다. 그죠? 네네, 맞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본인이 1억이 있잖아요. 그럼 6억이면 대출 얼마 내야 돼요? 5억이요. 5억 내야 되는데 5억이 안 나와요, 대출이. 왜냐면 LTV 생애 최초로 해도 80%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매매가 6억이면 68에 48. 그러니까 2천만 원 또 모자라, 일단. 근데 그 2천만 원 어떻게 내가 뭐 신용대출이든 아니면 열심히 모아서 뭐 한 엽떡을 한 1년 정도 끊어가지고 2천을 모은다고 생각하고 4억 8천을 대출을 풀로 받는 거예요. 풀 대출을. 자, 그러면 4억 8천 대출 받으면 그 본인이 시뮬레이션 해보셨어요? 금리 몇 프로로 받을 수 있고 매달 얼마 정도 갚아야 되는지 이거 해보셨나요? 네네. 얼마 정도 돼요, 금리가? 금리가 4.8, 5.2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 5% 잡아야 되죠, 그죠? 네네. 그러면 5%로 잡고 4억 8천 대출 내면 얼마 정도 내가 원리금이 나갈 것 같아요? 그거는 계산 안 해봤어요. 계산 안 해봤어요? 그럼 제가 살짝 해볼까요? 네, 5%면요. 그게 무슨 시뮬레이션이에요? 1억에,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해보긴 해보는데, 끝을 안 봐. 지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요거는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요. 한 단계라도 대충 하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아까 현준 대표님이 주식 얘기할 때, 뭐 케미칼 회사는 어떨 거야? 팝류를 하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랑 선박에서 기름을 얼마 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갔었죠.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대충 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정답이 틀려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해봐야 돼요. 그럼 4억 8천 대출을 내면요, 그냥 대충 퉁쳐서 5억이라고 하고 5%의 대출이면 1억에 한 매달 6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5억 빌리면 6, 5? 30. 3억, 그러니까 매달 300만 원 정도 나간다 이 말이에요. 원리금으로 300 정도를 본인이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1100을 벌잖아요. 그리고 500을 쓰죠. 원래 저축이 600 정도 되죠. 네. 그럼 300만 원이 많이 부담되나요? 별로 안 돼요. 많은 부담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주거비로 140을 쓰고 있어. 남의 집에 살면서 이미. 이해되나요? 네네. 네, 그러니까 6억은 제가 보기에 영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단 조건이 있어요. 1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본인이 부업을 안 하는 순간 갑자기 빡빡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대출이 무리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댓글에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억을 대출 내서 6억짜리 집을 산다고? 정신 나갔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금쪽이님은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끌은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수지 삼성 4차와 보원, 이걸 삼풍동이라 부르거든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그냥 줄여서 초인마을 삼풍동, 삼익풍림 동화 줄여서. 그 삼풍동이 네, 동이 아니고 이 아파트 단지 이름이에요. 네, 삼풍동. 그러면 이거가 6억인데요. 이 6억을 주고 나서 정말로 수지에 있는 집 사는 게 맞나? 를 봐야 돼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좀 더 올라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너무 똑똑한 거지, 이제. 6억으로 서울에 있는 집 사기는 사실 애매한 게 있어요. 네, 맞아요. 6억으로는 못 사요. 서울에 있는 집 애매해요. 6억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방 3개가 이거 지금 복도식이라도 방 3개짜리잖아요. 네. 이 보원이나 삼풍동은 복도식이라도 방 다 3개잖아요. 삼성 4차는 조금 새 거고.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방 3개짜리 컨디션의 집을 서울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완전히 뭐 구로구 저기 금천구 저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렇지만 6억으로 살 수 있는 다른 게 좋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데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이제 왜? 제가 보기에 이 아파트들이 5억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5억 초반까지.
네네. 근데 이거 회복이 꽤 많이 됐어요, 지금. 아, 맞아요. 그리고 나오는 호가가 요즘 이제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갔어요. 왜냐면 리모델링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6억으로 사는 거는 오케이, 좋아. 다만 좀 더 찾아볼 것 같다, 6억으로 살 수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소득 구조라면 주식 투자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두 개를 동시에요? 아니요, 그냥 내 집 마련 안 하고. 아. 네, 내 집 마련 안 하고. 왜냐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앞으로 한 3년, 4년 정도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집이 6억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건 몰라요. 다만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은 상태로 3년, 4년, 5년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급하게 마음 먹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어차피 싼 것들은 요 정도 금액대의 것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여기서 현준 대표님한테 배운 걸 듣고 내가 이 넘어가는 과정을 철저하게 코딩 짜듯이 철저하게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면 오히려 더 좋은 집, 서울의 신축 아파트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저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로 나는 내 집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6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을 꼭 수지 안에서만 딱 정해놓고 볼 게 아니라 좀 더 살펴볼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리모델링 이런 게 요즘에 유행이에요. 저도 지금 제가 투자한 데서 리모델링 한다고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제가 차단해 놨거든요. 네,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별로 리모델링 하든 말든. 근데요, 리모델링이 공짜가 아니에요. 돈 내야죠. 뭘 내야 돼요? 분담금 내야 되죠. 네. 분담금 낼 때 그냥 평당 1,000만 원 잡고,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는데 그 비례율이나 상황에 따라서 평당 1,000만 원 잡고, 예를 들어 초입마을 삼풍동이나 보원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추가 분담금으로 3억 정도 더 내야 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집 사놓고 실거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거까지 감당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3억 없으면 어떡할까요? 네, 노예계약 하나 따면 되니까. 그지. 근데 그게 나는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리모델링 하더라도 어떤 단지 비례율이 얼마 나오고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또 다 달라요. 일반 분양 세대 몇 세대 뽑아내느냐 이런 게 다 달라.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할 때 너무나 단편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쪽이님 말고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중에 여기 리모델링 한다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리모델링 할 때 도대체 분담금 얼마 나오는지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 공부나 조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만 들으면 마음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야. 이거 여기 리모델링 좀 있으면 금방 돼요. 분위기 안 좋을 때 빨리 사놔야지. 이렇게 얘기 다 하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본인의 궁금한 점은 해결이 되셨나요? 시원해졌는데. 네. 뼈 하나 빼서 시원한 느낌이라가지고. 뼈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뼈를 뺐다는 게? 뼈가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가루가 됐어요.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화로 재밌게 웃으면서 얘기 듣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한 1억 날리는 게 나아요? 뼈 또 부서졌어. 아니 진짜 이게 농담 아니니까? 진짜요. 왜냐면 잘못하면 1억 그냥 날라가요. 금쪽이님이 너무 밝고 명랑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금쪽이님 집에서 ATM 기었다며. 그쵸. 1억은 많이 날려갔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나 솔직히 우리 이거 보면서 아까 현준 대표님이랑 나랑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식 명의로 어떻게 마이너스 통장 뚫어가지고, 물론 뭐 제가 모르는 금쪽이님이 오픈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사연에 온 것만 봤을 때는 전 진짜 놀랐어요, 정말. 근데 뭐 마토는 양반이었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제 앞으로 사채 끌어다 썼을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사채도 썼다고요? 네네네네. 사채도 있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거를 동의를 안 해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몰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면? 정확히는 제 명의로 시작된 게 아니라 자기 명의로 했다가 이게 내려와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자체가 그냥 불법인 건데. 그치, 불법인데 그렇게 하는구나. 네네. 그 진짜 막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저씨들,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막 돈 내놔라 이거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데 저를 담당하셨던 그분은 좀 살만했거든요. 괜찮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 갚아줘도 되는데 가족이라서 갚아준 거예요? 지금은 되게 이상하다고 저도 아는데 그 당시에는 부채감이 좀 컸거든요, 부모님한테. 부채감이 있었다고요? 네네. 왜요? 제가 사고 쳐서 낳은 애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가 친척이 다 저만 보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의 인생, 너 때문에 우리 딸의 인생 이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들의 생일을 갉아먹고 나왔으면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어머나 세상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자식이 나 때문에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 인생이 엮여가지고 꼬였으니까 내가 엄마하고 아버지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금쪽이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좀 많이 그 생각에서는 좀 나왔죠. 많이 나온 정도가 아니고 금쪽이님 내가 잠깐 오지랖 좀 부릴게요. 네?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도 불법이야. 그거는 정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쪽이님은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그리고 이 말하고 본인이 행동하고 열심히 살아오는 노력하고 자기 직업도 가지고 지금 대학 공부할 때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거고 전혀 뭐 부채감이고 뭐고 그런 거 가질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이제 나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면 돼. 나랑 우리 신랑이랑 우리 고양이만 생각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기존에 인연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금쪽이님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들이받고 그냥 나와.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물론 피는 어쩔 수 없어. 핏줄은 어쩔 수 없는 게 있지.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생각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났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내가 우리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너무 왜냐면 너무 이 사람 진짜 밝다. 진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금 이제 그 남편이 클 것 같거든요. 고양이랑. 네, 많이 컸죠. 그죠? 엄청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신랑한테 한마디 합시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한마디 합시다. 그래도. 네. 여기에 적은 현금이랑 그게 몰래 만든 비상금이어가지고. 감동 파괴자네, 진짜. 그러면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 알았어. 아니야, 알고리즘 무시하면 안 돼. 아까 그랬죠. AI의 최고봉이야, 유튜브가. 현준 대표님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그런 아까 같은 내용을 되게 실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보기에 우리 금쪽이님이 그게 제일 단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슬렁슬렁 넘어가는 거예요. 이 논리 구조와 내가 확인해야 될 단계를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부동산 주식은 똑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설렁설렁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만 잡으면 되게 잘할 사람이에요. 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현준 대표님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현준 대표님 그거 잘 해주시니까 강의 때. 그 월부에 있는 강의 듣고 싶어가지고 네. 계속 보다가 네. 노나이님 강의하고 현준 대표님 강의하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부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시간이 없네. 그래서 한번 하루에 18시간을 일해요. 열심히 살아온 우리 금쪽이님한테 진짜 박수. 네, 아낌없는 리스펙을 드리면서 저희 전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쪽이님처럼 본인의 사연과 또 내 주식 계좌 내역을 보내서 점검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 가셔서 검색창에 월부.com 검색을 합니다. 월부.com. 저기에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 구해줘 월부 보이시죠? 구해줘 월부를 누릅니다. 저희한테 사연 접수가 됩니다. 그럼 저렇게 사연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끝내기 좀 아쉬워가지고 저희요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한테 즉석으로 딱 한 분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은 채팅창에 빨리 올려주시면 김현준 대표님이 그거 보고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을 빨리 하면 어떡해? 빨리 하라고. 더 막 마음이 막 급하게.